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대한민국 미래와 야권의 혁신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대한민국의 상황 진단입니다. 정치 분야는 지금 정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인 삼권 분립도 무력화되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모두 다 청와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고, 또 검찰이라든지 또 감사원이라든지 전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사실 경제가 지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 처음부터 밀어붙이고 있었던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포함해서 너무나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월급만 많이 주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왜 안 했을까?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때리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이렇게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문제가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게 있습니다. 벌써 이번 정부에서 2022년이 되면 400조 원에 달하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 수립 이래 600조 정도의 부채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채를 이 정권 5년 만에 그렇게 부채를 만들고, 부채 비율도 50%를 훌쩍 넘어서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이렇게 유럽 국가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기축통화국이 뭔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축통화국 같으면 마음대로 찍어내고, 그리고 미국같이 GDP 대비 100% 부채 비율, 일본은 요즘 보니까 280%까지도 간다고 합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걸 보고 우리가 50%, 60% 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그 피치에서 이대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볼 수 있는 일이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투자한 자금들을 빼가고 결국은 외환 위기까지 연결되게 되는 그런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들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전 정권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로지 이 정부의 판단 기준은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가 아니고 내 편이냐, 아니냐, 그 기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불공정해도 이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아무리 제대로 일을 하더라도 그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사태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 그리고 또 가짜 증명서 나도 만들었다. 도대체 어떤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는지 참담한 심정이 들게 했던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말 외교 안보가 파탄이 났습니다.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그리고 일본과 관계는 최악이고, 중국으로부터는 푸대접받고, 북한으로부터는 모욕을 당합니다. 이 정부가 유일하게 하는 외교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항상 북한에게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아무리 모욕을 받아도 그냥 괜찮다, 오히려 스스로 변호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정말 몰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이 대한민국 눈치를 보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강대국들과
미국과도 관계가 좋고 일본과도 관계가 좋고 중국과도 관계가 좋을 때 북한은 대한민국에 부탁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도 일본과도 중국과도 거의 뭐 사상 최악의 이런 관계 속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가 아무리 유화적으로 뭐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북한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킨, 손상을 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론 분열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부가 잘못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면 그때 국민들 중에서 일부 소수를 악마화해서 다른 대다수 국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향하던 화살이 국민들끼리 서로 향하도록 만드는 게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자와 무주택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리고 의료인과 비의료인, 의사와 간호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갈기갈기 찢겨진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국가 미래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정권마다 꼭 그때 해야만 될 그 시대적인 과제, 개혁 과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유일하게 개혁의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검찰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니 그것도 완전 뭐 개혁이 아니죠. 가짜 개혁인 셈입니다. 장기적인 그런 개혁 과제들만 제가 이렇게 짚어보더라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또 연금개혁 문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뭐 배출을 포함해서 지구온난화 대책, 이런 것들이 이 정권 내에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팽개치고 있지만 국가 미래에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커다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도 전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사실 죄송하게도 말씀드리면 어제 여러 언론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라면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들이 모자라고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분석해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지금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은 정말로 강고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집권 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 강고한 그 정치 진영에다가 어용 지식인에다가 그리고 어용 그 시민단체에다가 또 어용 언론에다가 강고한 팬덤까지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모든 지자체마다 지자체 장을 지금 정부 여당이 또 거의 독식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단한 먹이 사슬들,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세력이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강고한 네트워크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야권은 어떤가? 야권은 사실은 더 신뢰할 수 없고 더 비호감이 많아서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당에 엄청나게 많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지지율이 잘 빠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누적된, 오랜 기간에 누적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이미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당인데 억울하게 기득권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당이 기득권인데 오히려 여당에 대해서는 기득권 이미지가 없고 야당에 대해서 기득권 이미지를 그 20,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탄핵까지 겹친 상황이 되면서 기득권 이미지보다 저는 더 크게 잃은 것이 유능한 경제 세력 이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능의 이미지, 그 사람들 표현으로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은 잘해, 이런 이미지가 예전에는 있었다면 탄핵에서 잃은 가장 큰 것이 유능한 이미지, 이런 것들까지도 송두리째 사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 면에서 결국은 부적격이다. 이게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 세력과 적폐 세력, 서민과 기득권, 호감과 비호감, 지금 이런 고약한 프레임에 야권이 갇혀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야권에 정말 절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야권 혁신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한국 정치에 그 양대 개혁 과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양대 개혁 과제라는 게 정치권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본 10가지 정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개혁 과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개혁 과제는 유능한 디지털 미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이다. 근데 우리나라 수준이 어떤가? 여러 가지를 보시면 우선은 그 인력 면에서 중국의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이 3년 내로 인공지능 엔지니어를 10만 명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한 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몇 명 키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500명이 안 됩니다. 미국의 MIT에서 얼마 전에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1 빌리언 거의 1조 원 조금 넘게 투자를 해서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0억입니다. 한 대학의 그 예산 10분의 1이 우리나라 전체 규모입니다. 예산 그리고 인력 양성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걸 야권이 저는 선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 산업이 가장 큽니다, 가치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예산을 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에 해야지 기술 개발에 예산 투입할 때는 지났습니다. 벌써 지났습니다. 그게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그냥 R&D 예산 배정하면 벌써 한 8년 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야권이 제대로 바로잡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의 길 개척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항상 어떤 나라건 두 당이 경쟁하다 한 당이 정말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미래가 없을 때 그 당이 취했던 것이 제3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토니 블레어가 그 망가지는 노동당을 제3의 길을 주창을 하면서 다시 집권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3의 길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노선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제3의 길은 우리의 노선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언박싱이라고 할까요? 점이 9개가 있습니다. 이 점들을 아마 어릴 때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든 점을 이렇게 4번에 다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번에 5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4번의 이 선들을 다 이렇게 연결하려면 혹시 의원님들 중에 답 아시는 분은 여기 와서 예?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마 아시는데 지금 이게 자,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냥 보면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점 9개를 선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여기 박스가 없는데도 이 선 안에만 막 생각하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누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이 영역 내에서만 자꾸 생각해 보면 이게 도저히 매번에 안 되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나 스스로 만들었던 그 범위를 그냥 버리고 자유롭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고 범위를 벗어나야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 정말 고정관념 탈피가 혁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짓과 선전선동에 능한 그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을 이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인기 영합주의와 단호하게 싸우는 겁니다. 저는 정부 재정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벌써 이번 정부 정권 끝나면 50%라면 벌써 경고음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IMF 때 재정 확장 정책을 써서 살리면서 정부 재정 20% 부채 비율은 순식간에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60%를 경고선으로 두면 20% 버퍼는 있어야 어떤 순간에도 국가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40% 정도로 기준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건 무시하고 벌써 50% 넘지 않습니까? 벌써 경고음이 울린 겁니다. 그래서 야권은 책임 있는 정치 세력, 그리고 여권은 무책임한 정치 세력,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고 그렇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 아들, 딸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되겠다. 그것이 지금 여당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야권은 집권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집권한 이후에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저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집권만 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런 인기 영합주의에 그냥 빠진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 지점은 선거가 끝나면 끝이 아니고 선거가 끝난 것이 우리의 시작이다. 그걸 국민들께 설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는 지금 정부 여당과 싸워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4번째로는 국민과 정말 공감 능력도 제가 20, 30대로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가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 능력, 이해 능력이 영어로 understand 아닙니까? 사실 근데 저도 저 단어를 좋아하는 것이 understand가 under, 아래에 stand, 서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위가 아니고 사람들의 아래에서 그 사람을 보고 진심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저 understand라는 단어가 가진 좋은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밑에 서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 그게 또 야당에 꼭 필요한 그런 야권 혁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이번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답답해서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목표가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정부에 대고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최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 집회하려고 하시는 분들 목적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현 집권 세력을 엉뚱하게 도와주는 결과를 그렇게 나오면 그것이야말로 뭐 그분들도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집회나 유튜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화낸다고 뭐 목소리를 높인다고 여론이 야당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대중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게 그게 잘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게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고 오는 게 잘 싸우는 것이다. 저는 그 집회 이번에 기획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지방선거 때 부근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보시면서 아마 민심의 흐름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정말 막연한 민족적 감성에 의한 대북 유화책은 정말 문제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 대북 강경론만 고집하는 것도 이제는 갈 길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게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유지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서 감히 얕보지 못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양지로 끌어내려는 노력, 그 두 가지가 병행될 때만 우리가 바라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은 뭐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열린 자세로 영원한 화합, 그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통합 방안,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찾는 것도 야당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혁신 방안은 결국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정당, 민주정당이라면 소장개혁파가 있고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키우는 정당이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인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방 의원들을 우연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쪽은 영남에서는 뭐 지방 의원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10년 이상 지방 의원을 했는데 자기가 한 번도 교육받아 본 기억이 없고 무슨 지침을 받아 본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 미래를 정말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 모토로 해서 재정립하고 다시 정말 약화된 조직들을 다시 강화시키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 역시 저는 야권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 역사, 또 민주화 역사, 모두 다 야당의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운동권 세력 싫다고 민주화 역사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권 내에서도 민주화 투쟁 헌신적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은 산업화 때문입니다. 산업화 성과가 있어서 민주화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 둘 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대한민국 역사를 인정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국가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산업화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화 역사도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인 우위에 서야 됩니다. 사실 불공정, 반칙, 특권에 단호하고 내부 부조리에 단호한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야 요즘처럼 예전에 조국 사태, 지금 추미애 사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또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야권이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만 비판과 견제의 명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칙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를 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린 10대 개혁 과제 이런 게 절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생각 가진 의원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10가지를 하자고 제가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정권 교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고민을 시작하는 시작점, 저는 그것만 되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후에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말씀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